경기석이 강철이 만져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로 궁은 무너졌다. 신과 악을 가르던 마지막 기준이 무력해진 순간 모두가 침묵했다. 왕은 말을 잃었고 측근들은 눈을 피했다. 그러나 이건 단순한 이상 현상이 아니었다. 아고지가 안석주에게 넘긴 술 2병. 그 술이 결국 경기석을 오염시킨 것이라면 지금 궁은 진실조차 구별할 수 없는 상태다. 경기석의 침묵은 왕권의 붕괴이자 팔척기의 입성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경기석이 강철이 만져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침전의 공기가 무너졌다. 말을 잃은 자들, 눈을 피한 자들, 속으로 침을 삼키며 표정을 감춘 자들 모두가 그 한마디의 파장을 감지했다. 왕은 조용히 안경을 벗어 손에 쥐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여리는 차마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진실과 허위를 가리는 마지막 수단, 누가 사람이고 누가 악신인지 드러내는 도구였던 경기석. 그것이 지금 침묵하고 있었다. 악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기석. 아니, 아예 무언가에 의해 시각을 잃어버린 듯한 반응 없음. 여리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는 듯했다. 마치 기억 너머로 무언가가 기어오르는 느낌. 며칠 전 아고지가 윤갑의 혼령을 통해 왕의 경기석에 술을 부으려 했던 날, 자신과 가섭스님이 간신히 그 혼령을 붙잡아 천도시켰고 경기석은 그날 무사한 듯 보였다. 그러나 아고지는 그날 저녁 안석주 대감에게 술 2병을 건넸다. 왕과 세자 양쪽에 모두 부어야지.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돼. 그 술, 그 기이한 향과 묘하게 진득한 기운, 팔척기의 피와 동기어진한 무녀의 한이 섞였다고 들은 죽은 자도 눈을 감게 만든다는 그 술, 그게 정말 부어졌나? 여리의 속에서 차가운 의심이 일렁였다. 지금 경기석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강철이 인간으로서 완전히 순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경기석 자체가 눈을 감은 것일 수도 있다. 왕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를 속인 자가 가까이에 있었구나. 그 말 한마디에 궁 전체가 진동했다. 침묵한 이들의 시선은 서로를 향했다. 경기석이 무력화되었다는 것은 신의 질서가 거래서 사라졌다는 의미다. 누구든 어떤 악이든 이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뜻. 왕은 조정 대신들을 불렀다. 그러나 회의는 시작부터 난맥상이었다. 병권을 틀어지던 곽상충이 비비에게 당한 이후 병조는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 틈을 노리듯 안석주는 경고했다. 이럴 때일수록 조정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무녀와 경기석의 문제는 그들의 일일 뿐.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내실을 다지는 것입니다. 왕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눈은 테이블에 올려진 안경알을 응시하고 있었다. 정사수는 침묵했고 내금이 수장 김근호는 입술을 꼭 다문 채 손을 움켜쥐었다. 이날 회의에서 누구도 앞서 말하지 않았다. 모두가 자기 목이 걸린 줄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날 밤 궁 곳곳에서 이상 징후들이 터져나왔다. 세자방에서는 방어선으로 걸어둔 부적이 모두 찢겨져 있었다. 세자의 침상 근처엔 이상한 냄새가 배어 있었고 어린 내관 하나는 방 안에서 귀를 막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소리가 귓속에서 누가 오는 소리가. 그 아이는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수상궁의 물길에서는 검붉은 거품이 터지듯 올라왔고 가장 안쪽 장청에선 밤마다 얇은 흰 옷을 입은 여인의 그림자가 떠돌았다. 그 소문은 곧 여리의 귀에도 들어왔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경기석이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경기석이 막혀버린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전마마가 눈을 떴다. 오상궁에 떨리는 목소리에 많은 이들이 달려왔다. 눈을 뜬 중전은 말이 없었다. 입술은 굳어 있었고 손끝만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뺨 위로 말 없는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무언가를 본 것이 분명했다. 말로 할 수 없는, 입 밖에 낼 수 없는 신의 영역에 속한 무엇인가를. 여리는 그 눈물을 보고 확신했다. 경기석을 보는 자가 아닌 신을 보는 자만이 이 진실을 버틸 수 있어. 그날 밤 창고 깊숙한 곳, 아무도 찾지 않는 묵은 병판 아래 왕의 상복이 접혀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내금이 병사 하나가 궁의 서쪽 정자에서 골룡포를 입은 왕의 형상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시각 왕은 침전에서 혼자 그를 보고 있었다는 것. 이 방법밖에 없는 걸까? 여리는 침전 안에서 홀로 되뇌었다. 손에는 낡은 천이 들려 있었다. 넙더기에 손때 묻은 부적 천,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죽은 자의 이름이 새겨진 호패. 팔척기의 본체를 저승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의식. 하지만 그 대가는 목숨이었다. 무녀는 저승사자를 불러 죽은 자의 길을 열지만 잘못 부르면 무녀 본인이 그 길로 끌려간다. 그 말이 이제는 전설이 아닌 현실이었다. 강철이도 윤갑도 팔척귀도 모두 저 문 안에 있어. 여리는 천천히 허리에 붉은 천을 묶었다. 머리엔 초원 부적을, 발목엔 흑단 방울을 달았다. 의식을 위한 준비는 시작되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은 아직 어느 길로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아직 늦지 않았어. 강철이었다. 그는 언제부터 거기 있었을까? 문틈에 기대선 채 조용히 여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엔 슬픔도 안도도 분노도 아닌 절망에 가까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내가 그런 의식을 하게 둘 수 없어. 여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경기석은 눈을 감았고 왕은 자신이 누구를 차명에 처할지도 모르고 있어. 그럼 내가 대신 너는 이 세상에 남겨져야 해. 나는 너를 돌려보내기 위해 남아있는 사람이니까. 강철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흰 털이 달린 작고 따뜻한 기마개였다. 그건 여리가 예전에 장난처럼 만들어 주었던 물건. 신의 소리를 막아주는 물건이라니까라며 웃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강철은 조심스레 여리의 귀에 그 기마개를 씌워주며 말했다. 넌 아직 내가 아는 가장 어여쁜 무녀야. 여리는 그 말에 눈을 감았다. 눈물이 맺히려는 걸 참으며 조용히 웃었다. 그래서 더더욱 내가 해야 해. 그들은 함께 저작거리로 나섰다. 사람들 틈에 섞여 걷는 두 사람. 여느 연인처럼 보이는 그들 사이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요한 서약이 흘렀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이미 피해 의식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한편 궁에서는 왕이 침전의 서책을 내던졌다. 그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은 광안문집의 마지막 장.
팔척기 왕족의 피를 통로 삼아 되살아난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몸 어디선가 낯선 기운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에서 며칠 전 자신이 누군가를 향해 칼을 들어 올리던 장면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그런 적이 없었다. 내가 중전을 죽였나?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골룡포를 쥐었다. 그의 눈앞 거울에 비친 자신은 분명 왕의 형상이었지만 그 안에서 묘하게 왜곡된 이목구비가 뒤틀렸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고 눈동자는 붉게 빛났다. 너는 이미 틈을 내주었지. 거울 속에서 그의 형상이 입을 열었다. 그것은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팔척기였다. 왕은 혼란에 빠졌다. 팔척기는 그의 틈을 파고들고 있었다. 비비에게 당한 대신들의 자리를 혼란에 빠진 신하들의 귓속을 무너진 왕의 감정을 타고 들어와 이제 그 입을 통해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윤갑 열이 차명에 처하라. 그날 궁 곳곳에 붙은 어명이 퍼졌다. 무녀 열이와 조선의 적 윤갑을 잡아들여 목을 베라. 궁이 술렁였다. 죽은 자의 이름이 왕의 입에서 다시 불려지고 있었다. 차명에 처하라. 왕의 입에서 떨어진 그 한마디는 궁 전체를 찢는 번개소리였다. 윤갑 이미 천도된 홀령 지금은 단지 싸늘한 시신으로 남아있는 자를 차명하라니. 그리고 열이 그 어떤 신하보다 왕의 곁에서 귀신을 물리고 왕자를 구했던 자를 반역의 죄인이라 부른단 말인가? 김근우 내금위장이 가장 먼저 항의했다. 전하 열이는 거를 지킨 무녀입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지금 감쌀 이유 없다. 진실은 변명하지 않지. 왕의 눈빛은 이상했다. 단호한 권위도 깊은 분노도 아니었다. 그는 마치 사람의 감정을 흉내내는 짐승처럼 형체만 인간인 채로 앉아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은 느꼈다. 왕의 몸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하지만 누구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다. 팔척기 그 금기의 이름을 왕의 얼굴 앞에선 말할 수 없었다. 한편 열이는 저작거리에서 북소리를 들었다. 그건 신의 별전에서 울리는 북이 아니었다. 죽은 자를 불러오는 초원의 북. 그녀의 의식을 알리는 소리였다. 붉은 천이 깃발처럼 휘날리고 도성의 뒷산 쪽에는 바람이 거세게 일었다. 그 바람은 사람의 말을 품고 있었다. 그 문을 열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가섭스님의 경고가 다시 머릿속을 때렸다. 그럼에도 열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어깨에 무녀의 도포를 걸치고 죽은 자의 이름이 적힌 호패를 품에 넣었다. 그 호패에는 팔척기 윤갑 그리고 강철의 이름까지 얽혀 있었다. 나는 그 문을 열 거야. 그리고 그 문을 닫고 돌아올 거야. 열이는 신의 돌을 바닥에 놓고 부적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그 순간 궁 깊은 곳 어디에도 보관된 적 없는 윤갑의 시신이 놓여있던 침전에서 시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윤갑은 이미 홀령이 천도되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빈 육체. 그 육체 안에서 꿈틀거리는 어둠의 실체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건 강철이 아니다. 박신도 아니다. 이것은 팔척기가 버려둔 빙의 껍질이었다. 강철은 그 감각을 느꼈다. 열이와 함께 있던 그 순간 그는 갑자기 숨을 멈췄다. 윤갑의 몸이 움직이고 있어. 뭐라고? 그건 내가 아니다. 내 일부도 아니다. 그건 남겨진 껍데기인데. 팔척기가 그걸 깨웠어. 강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열이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호패를 땅에 꽂았다. 마지막 부적을 이마에 붙이며 중얼거렸다. 이제 너를 데려가러 신이 오실 거야. 도성 하늘이 어두워졌다. 바람이 날카롭게 불며 사방에서 죽은 자들의 이름이 속삭이는 듯했다. 강철이 윤갑이 열이왕 저승사자의 그림자가 뒷산 쪽에서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궐 안으로 내려올 때 왕의 골룡포가 바닥에 흘러내렸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존재는 왕의 얼굴을 한 팔척기였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모두 끝장나게 해주마. 차명을 내리는 왕, 다시 꿈틀거리는 윤갑의 시신, 그리고 열이가 목숨을 걸고 여는 저승의 문. 기궁 15화, 이제 진짜 끝을 향한 밤이 시작됩니다. 누가 인간이고 누가 괴물인지 더는 경계도 기준도 없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충격적인 전개와 열이의 마지막 선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공개되는 즉시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뇌피셜 전개에 큰 영감이 됩니다. 아래 댓글로 생각과 예측도 함께 나눠주세요.